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아시안컵 패배에 대한 복수전을 펼칩니다. 손흥민 선수 결장 속에 홍명보 감독이 시원한 승리로 부정요르를 잠재울 수 있을지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이후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행정안전위가 야권 주도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등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면서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 끝에 잡은 범인은 창고 관리인으로 경찰은 범행 경위는 물론 자금의 출처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 대표는 이번에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시작됐나요? 네, 아세안 플러스 3, 즉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5시 46분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 취임 뒤 9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이른바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할지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며 일본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예, 앞서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지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번영의 파트너로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11월 한 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열고 내년에 한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해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공조합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악재로 떠오르며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한 대표는 연일 김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근 여권 최대 관심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독대가 곧 성사될 전망입니다. 시점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가 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 대표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게 된 건 다음 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대야 공세를 위한, 반대로 무죄 시 야권의 역공을 막기 위한 여권 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두 사람이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엔 김 여사 논란 대응책이 최대 현안으로 오를 거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를 향한 공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독대 뒤엔 김 여사의 직접 사과와 영부인 전담기구인 제2부속실 신속 설치 등 조처가 잇따를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어 대선 때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봐라. 노루만 쫓아보면은 숲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만,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대상을 그르칠 수 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독대 자리가 마련될 거로 보이는 만큼 관계 회복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에서 당정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방향과 수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여야의 전국 주도권 싸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야권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통해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3억 7천여만 원어치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줬고 대가는 받지 못했다는 명 씨의 녹취가 담긴 언론 보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받아준 거 아니냐며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줘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참 국민이 듣기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출석을 강제하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중이라도 선서 증언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들에게 야권이 동행 명령장을 무리하게 남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명 씨는 이른바 정치꾼일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과정에서 모두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보고서를 갖고 계시죠? 여당은 민주당이 아직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국적 발언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이다가 파행됐습니다.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여야가 연일 강하게 충돌하면서 각종 민생 문제들은 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 대표는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상황을 알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법원에 도착한 유아연 위메프 대표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또 1년 뒤에 흑자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 좀 해명하고요. 류광진 팀원 대표 측은 구 대표의 결정으로 큐텐 본사가 팀원의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쓴 것일 뿐 자신은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정산해줄 대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팀원과 유메프에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기업 인수대금 명목으로 팀F 자금 671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세 판매업체인 피해자들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은 중대범죄인 점,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들 핵심 경영진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AK몰이나 인터파크 커머스 등 다른 큐텐 계열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술을 마시고 추돌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새벽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대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기사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의 초범의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였던 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혜 씨가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 난폭 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진정도 접수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기억하실 텐데요. 불이 난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 차주 등 20여 명이 벤츠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간신히 꺼졌지만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고 주변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전기차 모델인 EQE 350 플러스인데 화재 2달여 만에 해당 차량 기종 소유자 등 24명이 벤츠 본사와 벤츠 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먼저 벤츠가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EQ 시리즈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지만 벤츠 측이 이를 숨기고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허위 고지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차량에 장착되는
파라시스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이 장착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은폐에 의한 기망이다. 화재 사고 이후 벤츠 측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결함을 숨기려고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라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취지에서 사게 된 전기차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차주 측은 일단 한 사람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츠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라 청구 액수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며 29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6% 상승, 지방은 0.02% 하락폭을 유지했는데 전국으로는 0.02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지난해 1,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LH의 확인 절차는 미흡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LH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기준 LH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은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0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었던 만큼 피해 건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재작년 381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확산하면서 LH 피해도 급증한 겁니다. 그런 만큼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LH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가운데 20명이 국토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지난해부터 관리한 만큼 LH가 계약 시점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명단 공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됐는지 조사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랑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하거나 한 건 없고 그 명단에도 이제 생년월일 없이 나이만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에 이름과 나이, 거주지 동호수까지 나오는 만큼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사고 난 보증금을 돌려받고 거기서 이제 부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이제 미반환 보증금이 다 이제 저희 이게 손실로 잡히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소홀한 분이 있지 않았나. LH의 안일한 대처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떼일 게 뻔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죠. LH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걸어야겠죠. LH는 전세 계약 전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 임대인 정보를 받아 확인한다면서도 국토부와의 추가 검증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서울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가 선명한 정책적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는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반면 진보 진영 후보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미래형 학력을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은 학력 진단 방법입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초등학교부터 진단고사를 실시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학교에는 능력 있는 교사와 교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학교 평가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공교육의 CEO입니다. CEO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학교 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의 지향점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을 지원하고 학습 진단 치유센터를 만들어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지식 위주 교육에서 치우쳐서 홀대받았던 감수성 교육,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성, 무엇을 아는지를 묻는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미래형 학력으로 나아가겠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차이도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최보선 후보는 초등학교 1교실 2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교사들에게 10년마다 안식년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영유아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과의 일전을 치릅니다.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늘 경기 밤 늦게 시작하죠? 네, 요르단 원정 경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중동 원정인데 우리나라에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허벅지를 다친 손흥민이 이번 소집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홍명보 감독도 이 손흥민이 없는 플랜 B를 준비했지만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일단 주장 완장은 수비 핵심 김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운동장에선 검증된 황희찬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재성과 황인범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이강인에게 한 방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소속팀에서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현규나 배준호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르단과 지금까지 7번 싸웠는데 3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우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겼던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고요. 최근 2경기 아시안컵에서는 1무 1패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특히 4강에서 0대2로 완패했던 경기는 지금 축구대표팀을 경랑에 빠져들게 한 아주 뼈아픈 승부였습니다.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가 이 상대 에이스 가운데 하나인 야잔 알 나이마트인데 부상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대표팀으로도 중요한 경기고요. 또 홍명보 감독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맡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지난 7월 7일입니다. 벌써 석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그런데 허니문은 고사하고 100일 가까이 비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죠.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최근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축구대표팀 얘기가 거론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절차가 잘못된 만큼 재선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 경기 결과마저 좋지 않다면 더욱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지난달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사내 따돌림을 겪었다고 주장을 했죠.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이 한이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 멤버 한이는 과거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따돌림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 안에서 만난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고 어두워 김주영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사실상 무시됐다는 겁니다.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팬들은 국회를 향해 거듭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영 대표는 출석할 전망인데 이와 달리 한이는 참고인으로 채택돼 그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이가 팬 소통 앱을 통해 직접 국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이는 자신과 멤버 그리고 팬들을 위해 국정감사에 나가기로 했다며 뉴진스와 버니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따돌림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시점에 CCTV 영상만 없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일릿의 소속사는 따돌림 논란은 사실 무근이고 영상 역시 보관 기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음해 시도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팬들이 어도어 임원진과 하이브 홍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빅5로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 종합병원 5곳 가운데 2곳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돼 아무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125명 중에 58%인 73명이 선발됐습니다. 지원자 중 41%가 빅5 병원의 문을 두드렸는데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가 한글날 행사 중계방송에서 한글 자음의 발음을 잘못 표기한 자막을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KBS 1텔레비전은 어제 열린 한글날 경축식 밴드 공연 당시에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귿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이에 KBS는 행사 기획사가 제공한 자막에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과 관련해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이미 놓쳐버린 출구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다가 빠르게 달려오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차에 불이 붙고 운전자는 갇힌 위험한 상황에 시민들이 달려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근호 기자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갓길에서 2차로로 들어온 순간 뒤따르던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60대 A씨가 이미 지나쳐버린 출구로 들어가려고 후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는 불이 붙었고 A씨는 안에 갇혔습니다. 일단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차가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 벅벅 이렇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놀랬죠. 많이 놀랬고. 뒤이어 달리던 빨간색 관광버스 급하게 멈추더니 승객들이 하나둘 내려 사고 현장에 모여듭니다.
마침 단체 여행을 가던 포항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이 버스에서 내려 다 함께 구조를 시작한 겁니다. 일촉즉발, 위험한 상황에도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더 커지기 전에 A씨를 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차가 불이 반이 났는데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손으로 이제 유리를 깨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꺼냈어요. A씨와 화물차 운전기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장기간 함께 살며 혼인 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는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를 결혼 제도에서 배제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일 첫 차부터 부산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데 협상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와 지하철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가 최종 교섭장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상안을 만들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합의가 좀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진행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좋은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교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입니다. 노조는 임금 4.8% 인상과 안전인력 63명 증원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재정 적자 때문에 임금은 1.5% 인상만 가능하고 인력 충원은 조직 진단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폭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인 2.5% 인상 내에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력 충원은 미지수입니다. 최종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9년 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같은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 배차는 최대 22분으로 늘려 평소 대비 5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인 운행하는 4호선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부산 지하철의 파업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래 해전은 무인 전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무인 수상정인데 무인 수상정을 집단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우리 군이 개발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시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적군 함정 5척이 우리 영해를 침공합니다. 우리 해군의 무인 수상정 10척이 원격 통제소에 사격 승인을 요청합니다. 곧이어 떨어진 사격 개시 명령에 따라 사격을 시작하고 적 함정을 제압합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무인 수상정을 집단으로 운용하는 기술을 시연한 겁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적 함정을 탐지하고 알고리즘으로 적 함정의 침투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유인을 무인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인명 손실을 피할 수가 있고 또한 유인보다는 무인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인 수상정은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센서의 탐지 거리가 짧고 운용 장비의 범위도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수상정을 집단으로 운영하면 이런 단점을 줄여 실전에서 효과가 큰 겁니다. 다만 해킹 위험성을 줄이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해킹 방어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해킹 방어 기술도 개발해서 무인 수상정이 적 깊숙이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해전은 무인 체계 혹은 유무인 복합 체계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번에 개발된 군집 무인 수상정 운용 기술이 미래 해전의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포근했던 낮과 달리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를 가리키고 있고 자정에는 16도, 내일 아침에는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 밤 사이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있을 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늦은 시간 그리고 내일 이른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 대전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서 전국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명태균 씨가 총선 공천뿐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내부 혼란이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인사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당 차원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여당을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뒤 후보에 오른 대선 국면으로 옮겨갔습니다. 명 씨가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김 여사와는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대표는 명 씨를 겨냥해 협잡꾼이라고 깎아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불호거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구태 정치의 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야권에서 제기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겹치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명 씨가 주도한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활용됐다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곧장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명 씨와 연루됐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이 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이에 명 씨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명 씨를 문제 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명 씨는 성역 없는 수사로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명 씨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을 악질적인 허풍쟁이라고 비판하자 2년 전 재보궐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느냐며 자신의 영향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던 야당은 명치 의혹이 마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연상케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며 확산 일로를 걷자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여당 내 볼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 행안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재보선이 열리는 인천 강화를 찾아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강화의 살림살이를 맡으면 강화는 민주당식 전쟁의 희생물로 쓰일 거라며 정부의 부족한 점은 자신들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개 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박 2일 집중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로 정권에 명확한 경고장을 던져야 한다며 대여 투쟁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같은 당 장현 후보를 지원했고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종일 군내 곳곳을 누비며 이석하 후보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 끝에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창고업체 관리자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철제문을 열자 천으로 된 수납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옷가지를 걷어내니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도난당한 현금 40여 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은 창고에 보관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고 닷새 만에 잡힌 범인은 바로 창고업체 관리자 A씨였습니다. A씨는 우연히 창고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 중인 걸 알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캐리어에 들어있던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다른 창고에 보관하다 15일 수납 상자에 담아 건물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때 창고와 복도를 비추는 CCTV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건물에 숨겼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모친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캐리어에 있던 돈이 없어진 걸 최초로 확인한 피해자의 지인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금이 있는지, 돈의 출처는 어딘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TMF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구 대표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하연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자를 속여서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 5,950억 원대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아리셀 등의 1차 전지 군납부서 관리자급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1차 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 검사를 통과하려고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해 국방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 50배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더키엔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아 강제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최근엔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온 청년을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생지는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전체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비교했을 때 피해자는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개월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캄보디아로 무려 10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사기 행각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 역시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상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보니 일본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여유로운 근무 조건을 쉼없이 읊으며 일주일에 최대 500만 원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채용 절차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인 거짓 구인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 의뢰나 계정 정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 해외 기반 취업 공고보다 국내 모집 공고 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둘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학대와 감금 등 위험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경로가 다양해지며 취업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단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 시 급여의 적정성과 고수익 강조 여부, 업무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윅비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2002년에 편입된 BBGA에 이어서 양대 지수에 모두 편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신흥국이 대상이라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지금껏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26개 나라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거나 중국과 멕시코, 남아공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위주였는데요. 주요국 연기금 등 초우량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자금만 우리 돈으로 3,375조 원가량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서 우리나라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로 금액으로는 75조 원입니다. 자금 유입 규모 75조 원은 우리 정부가 순발행하는 연간 국고채 규모에 맞먹는 수준인데요.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그 발행 여력이 커질 수가 있고 재정 정책을 운용하는 데에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은 우리 채권 시장이 보다 선진화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식 시장의 수건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언제 가능할까요? 이승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내년에나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될 것이라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똘똘 뭉쳐서 1년 반 만에 외국 투자자와 우리 국채 시장을 잇는 고속도로 격인 국채 통합 계좌를 개통했고 외환 시장 개장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9번 해외 국채 투자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고 지수 추종 자금의 30%를 차지하는 일본계 투자자 100곳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채 시장의 어떤 그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크다. 한국 정부의 이런 의지들을 잘 설명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저희한테 기회가 좀 빨리 오지 않았나. 지난해 국채 이자 비용이 23조 원에 이른 가운데 내년 순 발행액만 8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11월 WGBI 편입으로 순차적으로 75조 원에 이르는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행 여력이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권 시장은 새 전기를 맞게 됐지만 주식시장의 경우 수건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서도 탈락한 상태입니다.
MSCI는 지난 6월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에 대해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천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외환시장 개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숙제로 남습니다. 또 여기에 외환시장의 오픈은 과거에 그 외환시장 위기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외환에 대한 어떤 그 선물한 시장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외환 딜링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 내년에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가장 빠른 시일인 2026년 6월 편입 발표가 나더라도 2027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0년과 2022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수준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배추를 대체하는 채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양배추는 44%, 양상추는 41%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양파 절임이나 오이 소박이의 재료가 되는 양파는 91%, 케일 53%, 오이 31% 등 판매액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고려아연이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재 83만 원인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릴 것인지 논의합니다. 내일은 고려아연이 이달 23일에 끝나는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을 늘리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경고성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이루어진 부당대출에 대한 질타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영진 책임론에 대해서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론 처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이뤄진 부당대출 350억 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올해 6월 김해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의 횡령 문제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저희 내부 통제, 미입 그리고 기업 문화의 잘못된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인사개입이란 지적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즉답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사퇴하실 겁니까?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조직의 안정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알겠습니다. 아니, 답은 짧게 해주시고. 임종용 회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오면서 정면 돌파를 결정했지만 우리 금융그룹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떨어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참석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989년 한 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뒤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가 격상되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다음 달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열어 국방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내년에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해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공조합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 비전에 방점을 뒀습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하며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아 아세안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뒤이어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인 치앙마이 협정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를 강화 확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큰 변화는 양국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도 관련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은 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내외 여건상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공개만 안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자기 모순에 빠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뒤 다음 날 대내외 매체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헌 소식도 이튿날 보도는 됐지만 예상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개정도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저는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 대선 등을 지켜보기 위해 추후로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최고 존엄 지시였던 만큼 개정은 해놓고 공개만 안 했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김정은 체제에 자기 모순이 반영된 거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토 조항의 경우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 명시하거나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통일 개념 폐기 역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 설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우려해서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헌법 반영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과 국경 봉쇄 선언으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굴종적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을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 한국 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가나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며 지금은 확연히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민심과 다르게 경기를 진단하고 있다며 골목 상권이 다 말라버려 국민이 화가 나 있는데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부 규모와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고위공직자 기부재단을 창설하는 등 기부 문화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관정기부문화포럼이 주최한 기부문화 확산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0.79% 수준인 기부율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끌어올리면 빈부격차와 동반성장이 개선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길었던 불볕더위가 가고 이제야 청명한 가을 날씨가 됐지만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침 안개인데요. 이맘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봄, 겨울과는 다른 가을 안개의 특징이 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어지자 땅 위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밤사이 생겨난 안개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공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비유하면 낮 동안 기온이 올라 그릇이 대야처럼 커졌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밥그릇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진 그릇에 수증기가 담기지 못하고 공기 중에 물방울로 떠다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가을 안개는 주로 내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천 주변 등 심한 곳에서는 200m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전국이 기온은 10에서 25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온이 하강하면서 지표면 부근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되면서 안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봄과 겨울에도 안개가 복병인데 가을과는 발생 장소와 원인이 다릅니다. 낮에 데워진 땅이 밤에 식어 내륙에 안개가 끼고 바다에서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며 큰 온도 차이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는 육지가 더 차가워져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두 안개가 만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가을에는 주로 내륙에 안개가 끼고 봄과 겨울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짙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륙에 안개가 끼는 시기에는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가을에는 내륙, 특히 강이나 호수 또는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더 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 등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 등 대규모 차량 연쇄 추돌 사고의 대부분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2달 만에 땀과 눈물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 관련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복귀전을 막 치르고 땀에 흠뻑 젖은 안세영은 이렇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달 만에 복귀전에서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경기력은 80%.
긴 휴식기를 거치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라이벌에게 내줬지만 앞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쟁보단 자신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복귀전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호응까지 여유롭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속에 담아뒀던 말을 힘들게 꺼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집중됐고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 선수 관리와 후원사 물품 관련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징계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물품 계약 관련은 협회와 후원사 간 협상이 중요한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세영은 배드민턴 협회 지원을 받아 다음 주 덴마크 오픈에 나섭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을 논의하는 과정이 셀프심이라며 정부가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체육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오는 18일까지 스포츠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신임 감독 1순위 후보자가 승부 조작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며 선임이 보류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쇼트트랙 감독 선임 절차를 통해 1순위 후보로 결정됐던 A씨가 승부 조작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 2010년 A씨가 다른 코치들과 짜고 특정 고등학교 선수를 우승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노인들만 사는 집에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로 범행을 대행할 사람들을 모으는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80대 남편과 70대 부인 노부부가 사는 주택에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침입했습니다. 괴한들은 부부의 손발을 묶고 현금 900만 엔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この辺変なことはなかったので本当に驚いたっていう感じ。 70대 부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いつも夫婦2人で家にいた。衝撃ですよ。ショックです。そんなバカな話で言うとまだ信じられてね僕は。 지난 8월 말부터 도쿄와 사이타마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형태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노인이 사는 주택을 노린 강도 사건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붙잡힌 10여 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NS 범행 모집을 보고 범죄를 대행하는 야미바이토, 이른바 어둠의 아르바이트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범행에 응모한 이들은 주로 10대에서 20대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익숙하지 않아 황급히 창문을 깨거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지역 경찰과 광역 수사팀을 구성해 주범을 쫓고 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에 100마리가 넘는 야생 너구리가 밥을 달라고 몰려오는 바람에 집주인이 구조 요청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코알라가 기차역에 난입해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마리의 너구리떼가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주인 여성은 35년 전부터 집 주변 야생 너구리에게 심심풀이로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주 전부터 찾아오는 녀석들이 급격하게 불어나더니 밤낮으로 먹을 걸 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위협을 느낀 집주인은 결국 911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너구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야생동물에게 함부로 음식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I do hope that somebody steps in and helps her, take care of this problem, and hopefully she'll quit doing it. 매년 미국에서 선발하는 최고의 뚱보 곰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남부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사는 불곰 2,200여 마리 가운데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데 올해 우승은 4만 표를 얻은 엄마곰 그레이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레이저는 특히 대회 결승에서 지난 여름 자신의 새끼를 죽인 수컷 청크를 제쳤습니다. 팬들은 아마도 가장 뚱뚱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잃은 어미를 응원하는 마음에 투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기차역에 코알라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아장아장 기어 올라가더니 플랫폼을 따라 위태로운 줄도 모르고 마냥 걸어갑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대원들이 출동하자 울타리를 넘어 부근 국립공원으로 달아났습니다. 귀여운 코알라 한 마리의 안전을 위해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속도를 늦추는 등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하루 전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서 화학상도 인공지능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나 AI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했는데요.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무한대의 변수를 가진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며 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연구진은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We hope to build on the science behind AlphaGo and to develop the next set of advanced general algorithms. 그로부터 4년 뒤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알파폴드2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를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각종 의약품이나 나노물질로 쓰일 수 있는 창조적인 단백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We're living longer, so there are new diseases. We're heating up the planet. We're polluting it. And so if we had a lot of time to wait, then new proteins might evolve to solve those problems.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두 연구의 주역들에게 올해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화학자가 아닌 딥마인드 CEO가 화학상을 받은 건 큰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e have known for over 50 years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these pearl of strings. But scientists, we don't understand that. And this is what's been solved today.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노벨위원회는 인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상은 1970년대부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2명이 받았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레바논 주민 6명 중 1명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레바논 주재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피란민이 최소 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전체 인구가 약 540만 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6명 중 1명꼴로 피란길에 오른 셈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남권 유럽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기회를 잡았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동남유럽 정상회의에서 10월과 11월, 12월에는 현재까지의 전황을 평화와 장기적 안정으로 전환할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민정 씨가 미국인 해병대 장교와 결혼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민정 씨는 오는 13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미국인 케빈 황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결혼식에는 SK 일가와 정관계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케빈 황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MBA 과정을 졸업했으며 미 해병대 상근 예비역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낮 동안 잠이 쏟아지는 분들 있으시죠? 네, 봄에 나타나는 춘곤증처럼 가을에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피로감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추곤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능성 침구류를 이용해서 밤사이 낮아지는 기온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요.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비타민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따라서 사과나 감, 버섯 등 제철 음식으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추곤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 추곤증이 생기기 쉬운 일교차 큰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조금 더 차가워지겠고 낮 동안에는 서울 24도 등 전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